삽질이 멈추자 인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관 옆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안 돼. 귀를 찢는 비명과 함께 누군가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검은 외투 자락, 쏟아지는 눈물. 처형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제게 시간은 망각의 약이 아니라 아내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잔인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옆자리가 먼저 저를 반기고 무심코 여보하고 불렀다가 대답 없는 정적에 입술을 깨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걱정에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회적 가면 뒤에 숨은 저는 아내라는 세상의 전부를 잃고 길을 잃은 미아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흰 국화를 사기 위해 단골 꽃집에 들렀습니다. 젊은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는 말없이 국화 한 다발을 풍성하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위로의 말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저는 지갑에서 돈만 꺼내 건네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하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우리가 함께 듣던 낡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가만히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 흥얼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제 옆자리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냉기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공원묘지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인적이 드물고 고요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스산한 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스치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아내의 묘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1년 전 그대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잘 지내지? 목소리가 멋대로 떨려 나왔습니다. 묘비 앞에 잡초를 뽑고 흙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가져온 국화를 헌화하고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제 삶은 온통 잿빛이었고 그 잿빛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차가운 묘비를 손으로 쓸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릎이 저려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한 기운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묘역으로 들어오는 오솔길 끝 거대한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은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미동도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큼은 칼날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누구 집 아이가 길을 잃었나? 처음 든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넓은 묘역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이는 울지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오직 저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가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져 저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아내의 묘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 또 올게.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까 그 아이가 있던 상수리 나무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람에 마른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를 찾았겠거니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묘역을 보기 위해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백미러 속 아내의 묘비 바로 옆에 아까 그 파란 멜빵 바지를 입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아내의 묘비를 작은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묘비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하게 정숙하고 조용해서 왠지 짠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리고 잠깐 내려 아이에게 말을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묘역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었고 아이도 곧 부모를 찾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역엔 관리인도 있고 CCTV도 있으니 잠시 후 누군가 아이를 발견해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어서 부모를 찾아야 할 텐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차를 출발시키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그저 아내를 만나고 온 길목에 잠깐 마주친 낯선 인연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차에 뽀얗게 내려앉은 흙먼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당장 세차장으로 가자고 성화를 부렸을 겁니다. 이 차는 내 두 번째 애인인데 이렇게 먼지 구덩이에 굴리면 쓰나. 그녀의 잔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 저는 핸들을 돌려 아내와 함께 자주 가던 단골 셀프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세차장 주인의 인사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동전을 넣었습니다. 고압수건을 들고 차체를 향해 물을 뿌리자 흙먼지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 속에서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외부 세차를 마치고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진공 청소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걸레를 들고 지나가던 20대 아르바이트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부침성 좋은 미소를 띤 늘 성실하게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늦둥이 아드님인가 봐요? 참 조용하네요. 아까부터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하고 대묻자 청년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뒷좌석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니에요? 파란 옷 입은 꼬마 아이가 아까부터 계속 저기 앉아서 창밖만 보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청년은 멋쩍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파란 옷 입은 꼬마 아이라니.
아마 다른 차와 헷갈린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지.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깔아둔 베이지색 카시트 매트 위로 청소기 헤드를 움직이려던 순간 제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매트 위에 작은 발자국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고 신발 자국이라고 하기엔 형태가 애매한 흙먼지가 뭉쳐 생긴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아마 공원묘지에서 제 신발에 묻었던 흙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운전석도 아니고 왜 하필 뒷좌석에 이런 자국이 남아있는 걸까? 저는 잠시 그 자국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청소기로 깨끗하게 빨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무심코 쳐다본 차의 뒷좌석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두었던 유리창 안쪽에 작은 손바닥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입김을 불고 손으로 꾹 누른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으로 쓱 문질러 자국을 지웠습니다. 아마 세차장에서 덜 닦인 얼룩이거나 빛의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겠지요. 오늘은 기일이라 그런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저 제 일상에 떨어진 작은 잉크 방울처럼 아주 희미하고 불투명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아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에는 설명하기 힘든 작은 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차장에서의 일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기일이라 제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과는 상관없이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딸의 다정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오늘 겪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아비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아내가 아끼던 오르골의 에델바이스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게 왜 열려 있지?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오르골의 작은 뚜껑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돌며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오르골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 제가 무심코 건드려 태엽이 풀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르골 뚜껑을 닫아 멜로디를 멈추고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위해 옷장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옷이 걸려있는 칸에서 낯선 동화책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피터팬이라는 제목에 손때가 묻어 낡고 해진 동화책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공주가 나오는 동화책만 좋아했지, 이런 모험 이야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가 처형내 아이들에게 주려고 사두었다가 잊어버린 것이겠지요. 저는 책을 주워 아내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보일러를 너무 약하게 틀었나 싶어 리모컨을 찾으려는데 바로 등 뒤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소파 바로 뒤에 놓인 아내의 뜨개질 바구니에서 털실 뭉치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라도 들어왔나? 저는 황당한 생각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마 바구니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실뭉치가 제 움직임에 떨어진 것이겠지요. 저는 떨어진 털실을 주워 바구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바구니 안 아내가 뜨다 만 아이보리색 목도리 위에 작은 흙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세차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하지만 훨씬 더 희미한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제 세차장에서 묻었던 흙먼지가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걸까? 저는 손으로 자국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흙먼지는 금세 흩어져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을 잊어버리는 걸까? 아내를 잃은 슬픔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것일까? 불현듯 등 뒤를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싸늘한 기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돌리면 누군가 서 있을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감정을 눌러보려는 듯 갑작스럽게 손에 잡히는 집안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안에 빨래를 꺼내 널고 평소 잘 보지 않던 책장을 정리하고 아내의 사진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막막함과 혼란을 견딜 수 없어 무작정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실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설픈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녀의 손때가 묻은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우리의 빛바랜 연애 시절 사진들과 딸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첫 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았던 영화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을 되짚는 일이자 동시에 그 시간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추억에 잠겨 한참을 그것들을 들여다보던 제 손에 낡은 앨범 하나가 잡혔습니다. 아내의 처녀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풋풋하고 생기 넘치던 젊은 시절의 아내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는 모습, 그리고 저를 만나기 직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야유의 사진까지. 그런데 앨범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이 몇 장 뽑혀나간 듯 비어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시절의 기록을 도려낸 것처럼. 비어있는 페이지는 대략 12년 정도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왜 이 사진들만 없는 거지?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때 문득 얼마 전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낡은 피터팬 동화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서랍장을 열어 그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쓰던 라일락 향수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하얀 여백에 연필로 쓴 듯한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웬디에게 부디 네버랜드에서 행복하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웬디라니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애틋함과 슬픔이 절절히 묻어나는 감춰진 마음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내가 떠난 이후 제대로 인사 한번 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습니다. 겸사겸사 안부도 묻고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을 나누다 보면 혹시 내가 느낀 이 기이한 감정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이유라기보다 지금 내 안의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처형, 저예요. 오랜만에 얼굴 뵈었으면 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처형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약속을 받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자리, 저는 앨범과 동화책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섰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제 아내의 산소에 다녀온 후 문득 마음이 흔들려 꺼내보게 된 것들이었고 그 감정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던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처형을 보자마자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형, 오랜만이에요. 그래, 진철 씨. 잘 지냈어요? 처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고 말끝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차가 나오고 잠깐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에 감긴 찻잔의 열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수연이 엄마 기일이었어요. 처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떼지 않고 들었습니다. 혼자 산소에 다녀왔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조용해서 아내가 묻혀있는 그 자리가 괜히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저는 잠시 시선을 창밖에 두었다가 다시 처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사람 유품 정리를 조금 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앨범 하나랑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앨범과 동화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요. 그냥 딱히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제 이걸 보다 보니까 문득 처형 생각이 났어요. 수연이 엄마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혹시 이거 같이 보실래요? 처형은 앨범을 바라보는 순간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천천히 앨범을 펼쳐 한 장, 두 장 넘기던 그녀의 손이 어느 빈 페이지에서 멈춰섰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말없이 내려다보던 그녀는 이내 동화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책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제가 모르던 수연이 엄마의 모습 같아서요. 혹시 처형은 알고 계신 게 있을까 해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저는 조용히 처형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책장을 넘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찻잔을 들고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가 놓았습니다. 오래돼서 사진이 빠졌나 보죠. 책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조카들 주려고 사둔 거 아닐까? 처형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 끝엔 힘이 없었고 눈은 여전히 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과 굳은 표정이 이미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처형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철 씨, 미안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네. 다음에 다시 보자. 그녀는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가며 몇 번이고 미안해를 되뇌었습니다. 그 뒷모습엔 명백한 회피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찻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명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 뒤 며칠이 지나도록 제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파란 멜빵 바지를 입은 아이가 꿈속에 나타났고 낮에는 자꾸만 집안의 낯선 기운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책장 속에서, 장식장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공간에서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문서를 2번이나 잘못 결제했고 회의 중에 동료가 부르는 것도 듣지 못할 정도로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제 안색을 살피던 후배 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그 말조차 힘겹게 나왔습니다. 괜찮아. 조금 요즘 기분이 그렇네. 정민은 제 눈치를 보다가 망설이는 듯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으셨죠. 저희 고모부도 비슷하셨어요. 뭐가? 고모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 보내고 계속 어딘가 마음이 붙잡힌 사람처럼. 그 말에 저는 무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민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고모부 지인이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 다녀오셨대요.
신을 모시는 곳이라기보단 사람 말을 참 잘 들어주는 분이래요. 꼭 무속인이 아니라 상담하듯 풀리지 않던 마음을 가만히 풀어주는 느낌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커피잔 안에서 부유하는 거품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나? 정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모부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딱 한 번 갔다 오셨는데 말씀이 좀 많아지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딘데? 정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지갑에서 작게 접힌 명함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방학동 천지신당. 명함은 수수했고 전화번호와 약도 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마음 정리 겸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어차피 지금 상태론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거칠한 질감이 어딘가 저릿하고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방학동 천지신당. 주소와 전화번호만이 간결하게 적힌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설명도 없는 무표정한 그 쪽지가 내가 평생 외면하고 살아온 세계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미신이라는 생각, 망령 같은 헛것에 휘둘린다는 자존심.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부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퀭하게 꺼진 눈, 눈가에 내려앉은 잿빛 그림자,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지푸라기라도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차를 몰아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방학동 외곽. 도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풍경은 낡고 거칠어졌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오래된 연립주택들, 세탁기와 화분이 빽빽이 놓인 1층 창틀,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니 종이 부서질 듯 바랜 현판이 걸린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을 모시는 집. 붓글씨로 쓴 듯한 그 글씨 아래 작은 풍경이 매달려 바람결에 울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덜컥 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안에서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낮고 깊은 목소리.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향 냄새와 더불어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장 낮은 방 안엔 낡은 병풍과 붉은 비단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신이 앞엔 촛불이 두 줄기 곱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중앙 붉은 천을 두른 여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주름진 눈가 사이로 엷은 미소도 분노도 읽히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겠구나. 아래에서 내 마음이 진흙처럼 젖어 있어 먼 데서도 발소리가 들렸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숨소리 하나 크게 내기 어려운 침묵.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심장이 움켜쥐어지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어깨에 젖은 아이 하나가 매달려 있구먼.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아버지가 자길 좀 봐달라고. 어디 있냐고. 왜 자긴 이름도 없이 잊혔냐고. 조그만 손으로 울고 있어. 조용히. 오래. 아버지라니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에겐 딸 하나뿐입니다. 무당의 시선은 제 어깨 너머 누군가가 정말 서 있는 것처럼 공허한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기어이 남은 거사. 어미는 벌써 저강 건넜는데 너는 왜 이승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니? 차디찬 바닥에 몸 누이고 그 손으로 누구 치맛자락을 그렇게 붙들고 있니? 눈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아비에게 소리도 못 내고 울고 또 우는구나. 무당은 길게 숨을 들이쉬더니 이내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서는 이름 없이, 죽어서는 기억도 없이 그리 흘러간 아이 하나가 있어. 말도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어미도 모른 채로 남겨진 혼. 그런 혼은 불에도 못하고 흙에도 묻히질 못해. 그러니 제자리를 못 찾아 떠도는 거야. 저는 더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목이, 머리가 다 막힌 듯 했습니다. 숨이 깊숙이 들어오지도 않고 눈동자가 멍하게 흔들렸습니다. 무당은 그 기운을 읽었는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제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이상한 반말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그 무덤 열어봐야겠구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무당은 이번엔 제게 바짝 다가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눕는 법은 없어. 흙은 정직한 거야. 누가 거기 들어앉았는지 그 땅이 다 말해줄 거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나 아주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 무덤 눈으로 봐야겠다. 지금 당장. 만신의 신당을 나온 뒤 저는 한동안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젖은 아이, 제자리를 못 찾은 혼,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눕는 법은 없어. 그 말들이 제 귀를 맴돌며 현실이라는 바닥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모든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이상한 확신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느껴지는 시선, 말없이 열려있는 문, 그리고 반복되는 꿈과 메아리 같은 울음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 위로 떨어지는 손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뒷차의 경적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저는 오래도록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봐야겠다.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죽은 이를 파헤친다는 건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정말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없든 저는 이제 그 무덤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이 어둠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묘를 열어보려고 한다. 딸은 제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두 눈이 크게 흔들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얼굴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에요.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을까 했는데 그 무덤을 파헤치겠다니요? 그건 엄마를 2번 죽이는 짓이에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왜요? 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그 모든 것을 숨긴 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다 이야기할게.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 자꾸만 되풀이되던 아이의 환영, 앨범 속 비어있는 사진, 딸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무당을 찾아간 일, 그 여인이 말한 젖은 아이. 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그게 다 진짜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공포와 안타까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기일 지나고 나서부터 아빠가 너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기억도 자꾸 놓치시고 지금 이 얘기들 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연아,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런데도 아빠는 그 무덤을 봐야겠다. 제 말에 딸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말릴 힘도 더 이상 말할 마음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잡고 인부들을 섭외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딸은 저와 그날 이후 말도 섞질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결정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더는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 끝을 제 2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파묘 당일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눅눅한 공기 속에서 땅도 나무도 사람도 모두 입을 닫은 듯 고요했습니다.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삽이 땅을 파고드는 소리가 마치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짓는 기분, 무엇인가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자각. 제 눈앞에 흙이 하나둘 쌓여가고 파낸 자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삽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컥, 퍼덕, 철컥, 퍼덕. 그 반복이 마치 초조한 심장을 강제로 박자에 맞춰 쪼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이쿠, 한 인부가 흠칫 놀라며 삽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장님 관 말고 옆에 뭔가 딱딱한 게 또 걸립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무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삽자루를 쥔 인부의 손이 흙 속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광과는 다른 곡선, 작고 단단한 실루엣, 마치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스스로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이건 뭐야? 한 인부가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더 깊이 파내자 그것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자기에 곱게 쌓인 작은 항아리 하나. 그것은 너무도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고 너무도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끓는 피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파헤쳐진 무덤 속 아내의 관 옆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항아리. 그 낯설고 불길한 광경 앞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얼굴을 스쳤지만 그 자리에 선 우리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얼굴들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인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빛바랜 보자기에 쌓인 채 손바닥 2개 남짓한 크기의 그 물건은 너무도 작고 가벼워 차라리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헐떡이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 누군가 제부 하고 부르는 절박한 목소리가 무덤가의 정적을 찢고 들이쳤습니다. 처형이었습니다. 한 손엔 가방을 쥔 채 허둥지둥 뛰어오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흑흑. 그녀는 무덤 앞까지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 결국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그런 절박한 오열이었습니다. 처형의 흐느낌이 흙냄새 섞인 바람을 타고 주검보다 더 깊은 죄책감으로 무덤가를 덮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한 얼굴로 처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처형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처형, 이게 대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처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끊기고 뭉개져 한마디 한마디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미안해, 제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말했어야 했는데. 처형의 고백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내의 과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
20살의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는 무책임한 남자였고 당시 보수적이었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언니인 처영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처영의 도움을 받아 몰래 아이를 낳았고 차마 제 손으로 키울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며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던 날 아내는 며칠을 시금전폐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인생에 새겨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 후 아내는 그 상처를 가슴 깊이 묻은 채 저를 만나 결혼하고 딸 수연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저와 딸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늘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처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그 아이가 입양된 지 5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수연이 엄마한테 할 수가 없었어. 겨우 상처가 아물고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나 혼자 그 아이 유고를 수습해서 수십 년을 데리고 있었어. 제부도 내 동생도 모르게. 처형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계속해서 얻어맞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내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니. 저는 파헤쳐진 무덤과 그 옆에 놓인 작은 항아리,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처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슬픈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멜빵 바지를 입은 아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나의 작은 웬디에게라고 적힌 동화책, 그 모든 것은 어미의 온기를 찾아 헤매던 한 어린 영혼의 서러운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작은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제 손바닥만 한 작은 백자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가장 깊고 서러운 비밀이었습니다. 작은 백자 항아리를 내려다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인부들의 수군거림도, 심지어 처형의 서러운 울음소리마저도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이 차갑고 작은 항아리만이 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내의 비밀이었구나.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슬픔의 무게였구나. 처음에는 배신감과 비슷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여왔을까?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겪었던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날카로운 파편 같은 생각들이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잠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내의 지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아이들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하던 모습,
TV에서 입양아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면 조용히 채널을 돌리던 뒷모습, 그리고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 짓던 그녀의 어깨. 그때는 그저 감수성이 풍부해서 혹은 사는 게 고단해서 그러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실은 가슴에 묻은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처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죄인처럼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부가 원망스러워서가 아니었어, 정말이야. 처형은 쉰 목소리로 마지막 남은 이야기 조각을 힘겹게 꺼내놓았습니다. 수연이 엄마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고 물었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이 걱정뿐이었지. 언니네 아기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얼굴 한 번 못 본 게 평생의 한이야. 그렇게 울면서 묻는데 죽어가는 동생한테 차마 내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 세상에서라도 만나라고. 동생 장례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깊은 밤에 나 혼자 다시 와서 이 아이를 여기 엄마 옆에 묻어준 거야. 제부한테는 정말 미안해. 처형의 마지막 고백은 제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도 제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라며 눈을 감았구나. 그리고 처형은 그런 동생의 마지막 소원과 평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벌였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어느새 가슴 미어지는 슬픔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야 했던 아내의 고독한 삶이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눈물이 비로소 제 가슴으로 아프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작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항아리에서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그러다 병이 든 게지.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당신이 내게 기댈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오. 내가 다 미안해.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로소 아내의 가장 깊은 슬픔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딸도 언제부터였는지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를 말없이 맞댄 채 딸은 아무 말 없이 저와 처형 그리고 작은 항아리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울음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슬픔과 받아들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의 한을 품고 묻혔던 내 아내와 그 아이가 하늘에서 흘리는 안도의 빗방울처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을비가 흙냄새를 머금고 내리던 그날, 우리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서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게 된 자들의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작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딸과 뒷좌석의 처형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차 안을 채운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는 따뜻하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과 처형을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끓인 따뜻한 수프를 두 사람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끓여주던 바로 그 수프였습니다. 수연아, 저는 먼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엄마의 아픔도 모르고 또 너한테까지 상처를 줬구나. 용서해다오. 딸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빠. 내가 미안해. 아빠 마음도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우리 부녀는 비로소 서로의 눈을 보며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남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형은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형, 고개 드세요. 처형 덕분에 제가 아내의 마지막 길을 제대로 배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말에 처형은 결국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제부내가 내가 미안하지.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 절차와 수많은 질문들을 거쳐 그 아이에게 제 성을 붙여주었습니다. 김민준. 그 이름을 저는 이제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담당 직원은 제 절박한 사연을 듣고는 예외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나마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내와 그녀의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진실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안개 자욱한 공원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파란 멜빵 바지를 입은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저를 원망스럽게 보거나 슬픈 눈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다가와 서더니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아내와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안개를 지나 눈부신 빛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짓누르던 지독한 안개가 걷히고 비로소 맑은 하늘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는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게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아이 민준이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떠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 그리고 처형과 함께 다시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딸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리고 처형의 손에는 흰 국화, 두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묘가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 민준이를 위한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흙을 다지고 딸이 주변에 작은 들꽃을 심었습니다. 처형은 눈물 대신 온화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묘비가 세워지자 우리는 나란히 선 2개의 무덤 앞에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동생아, 딸아이가 먼저 잔을 올렸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게 하늘에서는 2분 꼭 행복해야 해요. 아빠랑 저는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도 잘 지낼게요. 담담하게 말하는 딸의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다음으로 처형이 국화 한 다발씩을 각각의 묘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수연아, 그리고 우리 민준아, 이제 언니랑 이모는 발 뻗고 잘게.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잔을 올렸습니다. 저는 2개의 묘비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들아, 이제 편히 쉬게. 당신들이 내게 남겨준 이 슬픔의 깊이만큼 나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겠네. 남은 우리 가족들, 내가 잘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그곳에서는 부디 서로의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게나. 제사를 마치고 묘역을 내려오는 길, 처형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부, 이제 우리 명절 때 같이 볼까?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그녀의 비밀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를 함께 보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형이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네 저고리와 김민준의 발 도장이 찍힌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아내와 제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아 아내의 유품 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아두는 서랍 가장 윗칸에 넣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